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금요일 즐거운 만남 미디어 클래스 서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양입니다. 선생님, 요즘 10대들이 유튜브, 넷플릭스보다 훨씬 열광하고 있다는데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유튜브, 넷플릭스 경쟁자가 있다고요? 네. 그게 뭔가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현실을 잇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름조차 좀 생소하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 Z세대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도 유행에 뒤처질 수 없겠는데요? 오늘의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곳,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연주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연주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디어 클래스에서만큼은 저희가 선생님과 학생으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연주라고 합니다. 저희 그 기관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가끔 우리 기관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까먹기도 하는데 저희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고 그리고 디지털 관련 정책들을 이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제안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그 업무 일환으로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기회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전공을 해서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미디어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좀 공감대를 나눠가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좀 낯설지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메타버스를 배울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를 속속들이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네. 진양쌤, 모르는 것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개념 정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10대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걸까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신문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메타버스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하루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짤막짤막하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정의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가 메타라는 단어하고 이제 유니버스라는 단어하고 결합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기본적으로 뭐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니버스는 이제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했더니 가상 세계이다.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이게 좀 하셨듯이 이해하기 좀 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메타가 정말 그런 뜻일까 하고 막 그 어원을 찾아봤어요. 근데 메타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가상, 초월, 뭐 비욘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영어 전치사들 뭐 후에라는 의미도 갖고 뭐 중간에라는 의미도 갖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메타, 유니버스 이렇게 합해서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정의는 제가 직접 만든 정의는 아니고요. 그 2007년에 가속화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메타버스 로드맵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렵죠. 물리적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네, 가상 세계가 결합하고 아니면 이렇게 교차하고 완전히 수렴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는데 이렇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돼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그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었지? 어느 정도 항상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한 예로 사이버 폭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학생들이 혐오 표현 때문에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댓글 뭐 이제 안 좋은 얘기 쓰면 이제 상처받고 게임 공간에서라도 친구가 안 좋은 얘기하면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적으로는 항상 이게 가상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정서적인 건데 그럼 메타버스는 뭐가 다르냐? 그럼 이건 정말 직접 대놓고 가상과 이제 현실을 막 섞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상 세계에 뭐 도서관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누군가 와서 뭐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옷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정말 이건 정말 가상과 현실이 섞였구나 융합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계고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자,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공간이 있고 제가 이렇게 체인 같은 거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근데 결합되어 있는데 좀 이거를 그냥 결합을 해놓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볼 실감 기술인데 정말 이제 가상 공간에서 내가 가상 공간을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 그 전체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주는 네. 시간 좀 기술가. 메타버스가 좀 더 큰 개념으로 네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뭔가 메타버스도 메타버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것 영어로 같습니다. 좋으시네요. 자동차가 아니라. 네, 맞아요. 버스인 줄 알았어요, 저 처음에. 네, 그러면은 네.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사용했었던 싸이월드, 네. 그때 저희 미님이라고 네네. 아바타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도 좀 네네. 결합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뭐가 다른지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 분 선생님은 사실 저보다 세대가 더 어리신 것 같은데 하지만 싸이월드 써보셨나요? 싸이월드 네. 세대지요. 네, 싸이월드 쓰셨군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싸이월드 보면은 좀 약간 가상의 것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 아바타도 만들고 자기 집도 만들고 이렇게 가상의 맞아요. 공간들이 섞여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싸이월드는 우리가 여전히 PC를 쓸 때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바로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되게 적어요. 네. 우리 그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PC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누군가 방명록에 남겨놓으면은 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PC 앞에서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죠. 새로 누가 고침을. 새로 고침을. 그래서 오늘 누가 투데이는 몇 번이 되나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현존감,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떨어져서 메타버스 우리가 오늘 이제 2021년도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다음 달인가 그 싸이월드를 다시 이제 맞아요. 네, 다시 연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홈페이지 형식으로 각각의 이제 웹페이지 각각의 유저들에게 웹페이지가 할당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넓은 이렇게 게임 공간에다가 싸이월드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다가 내 집도 짓고 네, 그러면 우리 가족은 옆에 살고 내가 지금 뭐 누가 어렸을 때 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결혼을 하면은 내 집 이제 부시고 새롭게 집도 만들고 그리고 연예인도 워낙에 싸이월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연예인 집이 있었으면 얼마나 지금 많은 그 전 세계에 K-팝 팬들이 몰려 들어오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지만 상상을 하지 못했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 식으로 있게 발전을 했으면 얼마나 큰 메타버스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싸이월드와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뭔가 다른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제페토 아까 그 이진영 선생님께서는 공부도 해오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완전 3차원 공간이죠. 훨씬 더 실감 나죠. 네, 실감 나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이런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는 좋게 메타버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뭐 이 메타버스를 그냥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은 정말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예전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 끝쯤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메타버스가 이제 최신 기술인지 알았는데 네. 이게 꽤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오래전에 이런 개념이 등장했으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이게 소설에 나온 용어였어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이고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런 소설인데 제가 좀 이렇게 길게 글을 가지고 왔는데 맨 아래 세 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제 오. 주인공인데 히로라는 그 사람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한 거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귀로 소리도 듣고 이제 그 저희 우리 고글이라는 고글 게 같은 거. VR 쓰는 그쵸, 그거랑. 그쵸. 네, VR 기기들. 이렇게 써서 좀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뭡니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스노우 크래시의 작가의 그 인터뷰가 그 책 말미에 그 여러 번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말미 쓰인데 나는 이제 가상 세계라는 용어는 좀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이 그러면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겠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때는 꼬꼬마였고요. 그래가지고 1996년도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네. 발표된 게 1990년도고 번역이 돼서 그러면 그 책 그 전에? 자체는 미국에서는 1992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도 유명한 배우죠. 산드로 블록과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왔던 데몰리션 맨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이 장면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우리가 요즘 보는 그 머리에 씌우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네, 이거를 쓰고 이제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92년, 93년에도 계속해서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놀라시겠지만 1960년대부터 이미 VR, 가상 현실을 좀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기술적인 시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상상해왔고 네. 이때도 이제 90년도에도 그 상상하던 모습을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에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실현이 되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럼 이 앞에서 봤던 네. 영화나 뭐 소설 이 외에 또 다른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쓰여지진 않았던 서비스인데, 세컨드 라이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세컨드 네. 라이프 못 들어보셨죠? 음. 네, 그게 미국의 린든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가상 세계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블록스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거기 가면 이제 직접 짓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뭐 이제 로블록스는 게임을 하는 곳이니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딱 가서 내가 막 이렇게 집도 짓고 뭐 박물관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뭐 춤도 추고 메타버스 조금 공부하셨으면은 그런 거 요즘 네. 다 하고 있는 거 네. 아실 텐데 이제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3D 기술이 그렇게 좋지도 그쵸. 않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막 몸 이렇게 잘리고 나오고 좀 이제 그런 다 보이고. 네네 다 보이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요즘 그 흔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서 꽤 많이 구현이 됐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세컨드 라이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아까 그 정의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가속화 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2007년에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메타버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유형들이 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발표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자주 오늘 뭐 2019년, 20년, 21년 이전에는 자주 언급되던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네. 이제 그 영상이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들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예전부터 그렇게 있던 개념인데 현재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네네.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회적 이유. 망가진 현실에 대한 대안. 좀 뭐 망가진 코로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더 그쵸. 이렇게 맞아요. 크게 느끼긴 네. 했을 텐데 현실 세계를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운 지금의 조건들이 있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환경 오염도 오염. 그렇고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뭐 고령화도 얘기하고 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이제 걱정거리들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사람들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도피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메타버스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볼 수 있을까? 좀 이제 그런 고민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문화적인 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뭐 초등학교 아니면 10대부터 이제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는 PC를 쓰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PC로 뭔가 만들고 뭐 댓글 남기고 뭐 누군가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블로그도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창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특히 뭐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단순히 게임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거기서 상호작용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게임을 많이 썼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이제 그런 소통의 문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기계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뭐 3D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근데 이게 누군가가 3D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쉽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뭐 우리 홈페이지도 쉽게 만들게 해주는 그런 맞아요. 이제 뭐 도구들. 윅스라든 도구들이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도구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요즘 5G 얘기 많이 하죠. 네. 인터넷이 빨라야 합니다. 와. 네,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제 3D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동시에 맞아요.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성장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많은 컨설팅 회사들에서 여기는 막 이만큼 성장을 할 거야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 더 부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그러면은 메타버스 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력이 막 풍부한 사람은 아닌데, 네. 저는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막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나잇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건 그냥 게임인데 게임에 콘서트를 넣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페토도 그냥 일반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아바타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일 수 있는데 우리 실제로 살아있는 이제 블랙핑크라는 연예인들을 이 안에서 살게 해볼까? 뭐 이제 이러한 상상력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플랫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플랫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플랫폼들도 충분히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현실과 가상을 잇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상하는 것은 뭐든지 가능하다? 상상하는 것은 뭐든지 상상하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페토에서 블랙핑크가 네.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네네. 사람이 4,600만 명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진짜 많이 예.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내용도 조금 궁금하고 이 네네. 밖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네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좀 어렵게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사례를 보시면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블랙핑크 팬사인회에 4,600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막
동시에 그 자리에 4,600만 명이 막 몰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티켓을 구해가지고 정해진 이 기간 동안 팬사인회를 한 거고요. 그렇게 4,6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시스템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고 과부하가 걸릴 것 생각했어요. 같아서 좀 이게 약간 이렇게 분산되어서 그렇게 4,600만 명이 모였고요.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페토에서 이제 본인의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가가지고 내 아바타가 제니하고도 사진 찍고 뭐 리사하고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막 자랑하시려고 올려놓으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거 보시면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유명한 것들 몇 개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작년에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거죠.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그런 우리나라 업체에서 마인크래프트 상에다가 이제 청와대를 꾸며놓고 어린이날 초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원래 청와대는 이제 매년 어린이들 모아서 맞아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불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나마 이제 정경 질병청장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요즘 얘기 많이 했죠. SK에서 가지고 있는 점프 VR이라는 곳에서 순천향대 온라인 입학식을 엽니다. 보시면은 잠바 입고 있잖아요. 점퍼. 네, 맞아요. 빠장. 빠장. 학교 잠바 이렇게 막 하나씩 나눠주고 뭐 저기 이렇게 영상이 보이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막 총장님도 막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아바타들이 뭐 총장님 뭐 쿨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남기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다 신입생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OT 가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얘기도 하고 막 친구도 사귀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대화하고 좀 인터랙션 하면서 좀 친구도 사귀고 좀 학교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메타버스에 대한 책도 쓰시고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강의 설명하시는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학생들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워낙에 못 가다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남겼대요. 강원대가 실존하는 것이냐? 사이버인가? 우리는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있는 학교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게 맞냐? 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이런 요즘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실제 세계를 가상으로 옮겨놔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숙명여대 학생이 모여라 동물의 숲 이것도 요즘 많이 쓰시죠. 여기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를 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동숲 안에다가 이거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나이키 코리아에서 한 건데 이것도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이제 워크숍 간 거예요. 이제 나이키 추리닝 입고 복장도 딱 나이키로 복장도 나이키로 해가지고 나이키 워크숍 했고 그리고 좀 이것도 유명하죠.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배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그 다이너마이트 나왔을 때 우리가 뮤직비디오 보면 계속해서 공간들을 이동해 가면서 좀 편집을 했는데 여기는 안무 버전 그러니까 좀 한 공간에서 안무만 쭉 찍은 그 버전을 공개하고 아바타들 막 뒤에서 춤도 추고 이랬었고 두개는 조금 더 빨리 볼게요. 요즘 새롭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호라이즌을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차원의 소셜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초대받는 사람만 갈 수가 있어서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좀 그거를 방문해서 찍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는 뭐 이제 증강현실이라든지 MR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건데 이거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했으면은 사실 뭐 서로 각자의 집에서 하고 이랬을 텐데 이거를 좀 실제감 있게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현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이제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좀 특별한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기기가 있으면 좋죠. 아까 그 스노우 크래시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어폰도 있고 고글도 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머리에 쓰는 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포켓몬 할 때 네.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핸드폰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카메라도 있고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맞아요. 있는지 그 위치 위치 센서. 기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실감 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겠죠.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것도 있고 오큘러스 지금은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사가지고 오큘러스의 이제 모회사인데 오큘러스도 있고 HTC도 있고 삼성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기어라는 기어. 거를 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오큘러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한 $300대 우리 돈으로 사면 한 40만 원대로 40만 원. 굉장히 좀 많이 싸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싸죠. 그렇죠. 여전히 비싸고 그리고 이게 무겁고 새로 나온 게 500g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이제 생수를 이제 하나를 머리에 쓰고 있는 건데 무거워요. 맞아요. 여전히 장시간 쓰고 무거워요. 있으면 무거울 것 무거울 같아요. 것 같아요. 여전히 무겁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까지는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각하고 청각은 되는데 이제 촉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쉽잖아요. 네. 뭐 우리는 앞에 막 바닥에 펼쳐져 있는데 냄새 막 된장찌개 냄새 나고 아. 이러면은 너무 이게 몰입이 안 괴리감이. 되잖아요.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뭐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요즘 다시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이 메타버스가 뜬다라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경. XR. 이제 킹스맨 보면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고 네. 이렇게 정보가 막 앞에 떠요. 이제 그런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글에서 이런 안경을 만들고 싶어서 2012년부터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이제 애플에서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쓰고 다니면은 좀 쉽게 관련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래스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애플같이 뭐 아이폰 이런 것들은 다 연동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본 건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면은 네. 빠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페토에서는 마이크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싶고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빨리 이제 근육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막칠 수 있게. 영화 속 이야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도 한참 기다려야 한다, 몇 년 더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점점 소형화되고 네. 점점 놀라운 기술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점점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선생님 이야기 들을수록 10대들이 왜 푹 빠졌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선생님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좀 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SNS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의 다양한 활용과 이제 미래의 가치를 오현주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메타버스에 이제 여러 유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대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좀 깊고 약간 어렵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로드맵 거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보니 그리고 2007년에 발표한 그 메타버스 로드맵이 유일한 좀 심층적인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연구를 하거나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그래도 메타버스를 판 보고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들 가지고 오시고 많이들 이 유형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를 보시면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외적인, 사적인, 증강,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사적인 같은 경우에는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나와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라이프 로깅은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쉬운데 내가 살면서 내가 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들 바로바로 포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상세계는 나와 닮았든 아니든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세계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것과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적인 이 부분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이나 거울세계들은 내 외부적인 것과 관련된 기술이에요. 우리 증강현실 보면은 막 눈앞에 이렇게 정보가 보이지 이게 나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거울세계, 뭐 구글 맵이나 구글 어스도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지. 비추는 거다. 그쵸. 네, 나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외적인이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증강이 있고 아래로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증강일수록 현실과 가상세계가 더 적절히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뮬레이션일수록 가상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 생각하면은 내가 길 걸어가고 있고 이런 건 현실이잖아요. 근데 정보는 이제 조금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비해 우리가 뭐 제페토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가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어느 쪽으로 있느냐에 따라 이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 라이프 로깅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서비스 사용하시면 느끼시겠지만 막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어느 거 한 가지다. 이 서비스는 이거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강현실. 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 앞에다가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포켓몬고 너무 많이 이제 아실 것 같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노우 앱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사진 찍을 때 그거를 이제 만든 그 스노우 그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한 게 제페토거든요. 그 스노우 생각하시면은 뭐 우리 재밌게 사진 찍고 싶을 때 뭐 이렇게 뭐 꽃가루도 붙이고 뭐 모자도 쓰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거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울 세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이제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웹상이라든지 온라인상이라든지 디지털 상에다가 옮겨 놓는 거를 얘기를 해요. 구글 어스 아니면 구글 맵 아니면 네이버 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냥 있는 그 세상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근데 딱 거기에서만 끝나면 이제 좀 재미가 없고 거기에 정보가 더해져요. 뭐 우리 네이버 지도만 보더라도 거기 뭐 여기 맛집이 있고 거기 조금 클릭하면은 별점도 볼 수 있고 그쵸.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겹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업랜드는 요즘 미국에서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뜨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분들도 간혹가다가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간혹가다가 보고는 합니다. 이제 어떤 거죠?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큰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를 온라인상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게임이에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실제 그 구역의 거를 뭘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땅을 사서 뉴욕 땅이 내 땅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나가는데 여기 내 땅이라고 막 자랑했는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하시고 있으시고요. 라이프 로깅 그러니까 내 삶을 로그 기록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SNS가 다 라이프 로깅
마케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좀 실감 기술이 들어간 거 생각해 보면은 페이스북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360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체감 있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따로 있고 뭐 나이킹 트레이닝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핏빛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계속 운동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기록들이 쌓여요. 이것들을 정보를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그 뭐 내 삶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심장 박동,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세계,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세컨드 라이프 아니면은 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요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트나이트 이런 것까지 가상세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해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메타버스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해주신 것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활용되는 분야들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6분야이기는 한데 근데 정말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 6분야를 좀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세컨드 라이프를 좀 했거든요. 세컨드 라이프로 좀 어쩌다가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제가 뭐 이제 같이 가르치던 그런 수업에서는 그냥 한 학기 내내 세컨드 라이프에서 만나서 뭐 하고 뭐 내가 뭘 느꼈는지 쓰고 이게 하나의 수업이었을 정도로 좀 교육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좀 관심이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세컨드 라이프 내에 지어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었어요. 박물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홀로코스트 박물관 직접 가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컨드 라이프 상에서 지어놓은 박물관에 가서 직접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좀 보고 느껴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박물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보면서 살기는 어려운데 그때 저한테 주어졌던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아바타를 만드는데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아바타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과제는 내가 장애를 가진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봐라. 그럼 뭐 이제 한쪽 팔이 쓰기 어렵거나 뭐 다리가 쓰기 어려운데 그 세컨드 라이프에서 살아가면은 거기서도 어쨌든 내가 걸어 다니고 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대리 경험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공감하는 그런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메타버스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 스튜디오는 이제 기업 이름이고요. 서비스 이름이고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이제 딱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치 기반 서비스 요즘 많은데 그 포켓몬도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점에서 나 이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게임으로 그러니까 교육용 게임으로 만들어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역사책에 나온 어떤 순간이나 아니면은 뭐 건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인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이 만드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간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쉽게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교사가 그걸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툴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역사회 교육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사회 선생님이시고 저희 또 초등이라고. 네, 다 하시는군요. 그리고 문화예술로 분류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카고 영영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카고 역사박물관에 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많겠는데 근데 이게 역사박물관이다 보니 시카고 이제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고스란히 모셔놓은 건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박물관에 무슨 A라는 그림이 있으면은 시카고 어느 공간에 가면은 그 그림과 관련된 그 지역, 그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뭐 이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 그림이 거기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연경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그 거리가 뭐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네. 쭉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영영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문화예술 쪽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공연하기 너무 어렵고 맞아요. 이제 자리도 중간에 많이 비워놓고 해야 되는데 네.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했죠. 2019년에는 마시멜로라는 DJ와 DJ. 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스카 제가 잘못 썼네요. 트래비스 스카. 네. 트래비스. 유명한 래퍼. 아시는군요. 나이키랑도 뭐 정석쌤은 콜라보를 하고 엄청 유명한.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는 뭐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나이트에서는 뭐 시각적인 것들은 뭐 충분히 재밌게 쓸 수가 있으니까 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이제 콘서트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2,700여만 명의 이용자가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조명이나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활용을 해서 더 꾸밀 수 있겠네요. 워낙에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네. 그러한 기술을 좋은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문화예술의 예였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으로 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명품 브랜드. 명품 브랜드. 테니스 클래시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막 구찌 딱 봐도 구찌다라고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루이비통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미 선보였던 거를 그냥 실제 세계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빨리 샀대요. 저 예쁜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좀 약간 스페셜처럼 내놓아서 저거를 팔았는데 엄청 또 빨리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근데 작년에도 이제 유세하기 미국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된 분께서 모여라 동물의 sup에다가 이렇게 우리 선거 캠프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뭐 티셔츠도 팔고 뭐 스카프도 팔고 하기도 하고 좀 자기의 공약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모든 숲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엔터테인먼트 이게 좀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상상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국에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용자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약간 한국판 제페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니라는 그런 사이트고요.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좀 유명한 연예인들의 아바타를 만들어줘요. 저기 뭐 제니퍼 로페즈도 있고, 그리고 제이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재밌어요. 그 지니즈가 내가 그러니까 기획사처럼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바타지만 내가 너희 뭐 이벤트도 잡을 거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돼서 맞아요. 굿즈도 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니즈에서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이 제페토도 제페토라는 세상 안에서만 그 아바타가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니즈라는 그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뭐 포트나이트 놀러 가고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도록 좀 그것들을 요즘 고민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 세계의 그 플랫폼끼리의 교환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파라는 그룹인데 SM에서 만든 그룹이고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4명의
그 그룹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 아바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바타로도 활동을 하지만 이제 네. 실제로도 활동을 하고 네. 이런 것도 이제 가상과 실제를 적절히 버무려 놓은 그런 메타버스라고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흔히 가상세계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케아에서 우리 가구 살 때 미리 놔보고 사고 싶잖아요. 네. 내 공간에 이 가구를 들여놨을 때 예쁠까 안 예쁠까 공간은 충분할까 그거를 볼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앱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거는 두 분 선생님께서는 운전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비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맞아요. 직전에 알려주죠. 그죠? 네. 직접 알려주고 뭐 이렇게 막 한 20도 맞아요. 여기로 이런 가야 꺾인 되나? 길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걸 이제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실제처럼 보여주면 훨씬 더 쉬울 테니까 이거는 아직 LG U 플러스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증강현실 길 안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 제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뭔가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다. 뭐 하나 부품 잘못 끼우면 이게 큰일 나는 거다. 그러면은 뭐 미리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게 실제처럼 연습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네. 그게 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박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연습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상으로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고 와.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현대 자동차의 버추얼 프로세스라는 건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뭐 디자인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을 텐데 이거를 좀 미리미리 이 정도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는 잘 구동이 되는 걸까? 이거를 VR이나 아니면 MR 기술을 통해서 좀 미리 확인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이렇게 생산 제조. 우리가 메타버스는 워낙에 좀 엔터테인먼트 뭐 즐길 네. 거리로 많이 얘기해서 이 부분은 좀 덜 관심을 갖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군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고 마지막에 본 거는 저거는 아이언맨 뭐 하듯이 하듯이.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 속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제 메타버스 사용자가 이제 80%가 Z세대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10대들이 Z세대인 10대들이 주로 애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리고 이 10대들이 이 메타버스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뭐 10대들의 55%에서 60%가 로블록스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만큼 굉장히 사용하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제페토도 저도 막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Z세대를 저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95년 이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혹시 맞으신가요? Z세대신가요? 아니요. 안타깝게 아니시군요. 네, 디지털 원주민이 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요즘 그 인기가 많은 메타버스, 많이 회자되는 메타버스를 보면은 심지어 20대도 많이 아니고 10대들이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갖는 발달 과업이 있잖아요. 뭐 이 시기에는 뭐 선생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자아를 이제 형성해 나가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이제 바른 역할을 하는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들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좀 얘기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데 뭐 학원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답답하실 때 있겠죠. 왜 공부는 안 하고 저거 하지? 저거에서 뭐가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뭔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원래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욕구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공간으로서 저는 되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가상 속에 사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고 다른 학업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은 물론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건강하게 해소시킬 수 있다면은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Z세대가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Z세대를 좀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보면 하나하나 너무 다 이제 개성이 맞아요.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똑같이 제페토를 쓴다라고 해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무엇을 하지? 어떤 욕구가 거기에서 표출이 되고 좀 성취가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Y세대, 뭐 Z세대, 또 그 전에는 X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세대 간의 격차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네, 이렇게 네, 네. 그거에 따라서도 네. 그런 격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이 메타버스가 더 성장을 하고 이래야 좀 분명하게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격차라고 했을 때 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안에만 이제 가족들이 계속해서 맞아요. 있는데 다 이제 자기 핸드폰 보면서 따로 다른 따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나 어디서는 공익 광고도 만들어가지고 막 가족들이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같이 모여가지고 요리도 하고 이런 공익 광고도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면서 그냥 상호 소통이 실제로는 많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세대 갈등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차이, 이제 아는 거의 차이이겠죠. 10대들은 이제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몰라.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 아까 저 PD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PD님 따님이 제페토 쓰시는데 이제 본인도 제페토 같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밀레니얼이 뭐 한 80년에서부터 82년 이때쯤 태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40대 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초등학교고 중학교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했던 그때 나의 추억, 게임했을 때 뭐가 좋았지라는 것들이 이제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원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사라도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 이거 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제 할머니들 우리 아이 할머니 뭐 요즘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이들도 많이 봐주시는데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관련 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거고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60대, 70대 분들께서 인터넷 하시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고령층에서도 ICT를 잘 활용하면 이게 오히려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메타버스 이런 뭐 서비스들이 그냥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어린 친구들의 초점을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기업들이 약간 눈을 돌려서 이게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고령층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실버 세대 내지 아니면은 뭐 장년층을 겨냥한 그런 그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나온다면은 좀 긍정적인 전망이긴 한데 그래도 격차가 좀 줄어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에 맞는 각자의 그 메타버스가 네네. 나오게 되면은 네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 메타버스가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근 동향도 궁금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네.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쵸. 네. 우리 아까 메타버스라고 하셨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인데 네. 우리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하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타다. 아, 버스 타다. 버스 타다라도 얘기를 네. 하는군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주식과 관련된 그런 네. 거에서 버스 타셨냐 뭐 이런 거 네, 되게 네. 많이 나와요. 누구도 아. 탔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 뭐 것 같아요. 네, 주식에 이제 메타버스하고 많이 연결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동력, 성장 그쵸.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걸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가상 경제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가상 융합 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뭐 XR 기술, AR이라든지 VR, MR 기술들을 좀 융합을 시켜서 우리 공공 서비스에도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이런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곳에서 XR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주도 잠깐 맞아요.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런 데에 사용되면은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계신 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지 굉장히 공공 서비스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자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런데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도 필요하고 관련 기업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키우고 전문가들은 뭐 어떤 식으로 뭐 대학원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이쪽으로 많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기술이든지 이제 발전하면서 양면성을 좀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걱정되는,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어느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있어서 항상 그 부작용들은 있어 왔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그런 고민들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게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은 오픈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포트나이트를 만든 팀 스위니라는 이제 만든 사람이 오픈 메타버스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포트나이트에서 포트나이트는 뭘 많이 만드는 곳은 아니니까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뭘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집도 짓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 마인크래프트도 안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마인크래프트 여전히 잘 되는데 저기가 더 좋아, 다 가지고 이사 가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바타 제페토에서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팔로워도 이만큼 있고 내가 여기 사진 이만큼 찍고 막 드라마도 만들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서비스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 서비스가 이제 더 재미없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이사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이상의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그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네. 때, 그래서 오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플랫폼이든 아니면 거기서 만든 물건이든 아바타든 이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크루서블이라는 기업이 우리 그런 얘기 해보자라고 약간 포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메타버스가 어쨌든 현실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가상도 있긴 하지만 이제 현실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흔히 해볼 수 있는 고민인데 로블록스가 주로 어린아이들이 쓰는 그런 플랫폼이긴 하지만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은 어른이 와서 그걸 쓰면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해결해야 될까? 좋을까요? 메타버스 내에 법을 만들어야 되나? 네, 아니면은 그냥 우리 현실 세계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근데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그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집 뭐 부셨어. 이거 실제 집이 아닌데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네,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 세계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네. 뭐 로블록스도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거를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수용 다양성 아까 그 세대 격차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 서비스에 되게 많이 사용될 그런 기술이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누구든지 거부감이 들지 않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 그게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은 뭐 엑셀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됐든 다양한 관점을 좀 녹여낼 필요가 있거든요. 어른들의 관점, 아이들의 관점, 아니면 여성, 남성, 뭐 장애를 가지신 분, 많은 분들 뭐 이런 관점을 녹여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게임 쪽이 좀 이제 젊은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과 관련된 건데 로블록스는 이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유저들이 와서 또 그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미국 청소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이거 열심히 벌어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내고 이런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는 재산인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나? 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페토로 막 인플루언서 하고 그거 유튜브에 다시 올려가지고 돈 벌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드라마 만들고. 맞아요. 이걸 뭘로 봐야 되지? 노동은 분명히 노동일 테고 그럼 기존의 노동과 관련된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여기서 일한다면은 그 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뭐 주 40시간만 근무하고 뭐 주 휴무일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예,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윤리인데 데이터에 대한 것도 요즘 너무 얘기가 많죠. 네. 데이터를 좀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뭐 고글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써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맞아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예.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할까 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좀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타 서비스가 우리 막 한 3개월, 4개월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얘기 를 충분히 하고 고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지 약간 문제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계속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뭐 VR 증강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이걸 쓰고 있어서 현실과 좀 구분 못하는 이제 그런 단계도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언택트 문화가 이제 삶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계속 인기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도 이 인기가 계속 쭉 유지되고 발전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우선 서비스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 막 한창 여러 가지 메신저를 썼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지 서치 엔진을 썼을 때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고 맞아요. 이제 몇 개만 남아요. 살아남아. 이제 구글, 뭐, 네이버. 저 네이버 구글 지금 네이버. 그렇게만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뭐 지각 변동, 싸움이라고 할까, 지각 변동들이 쭉 일어날 것 같고, 근데 걸러지겠군요. 그죠. 네, 저는 거기에서 근데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 썼는데 제가 너무 촌스럽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가 세계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순히 뭐 주식 유망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더 인간으로서 더 재밌고 좋은 경험들을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뭘로 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작년에 이제 첫 번째 거 했고 올해 두 번째 거 했는데, 작년에는 어머니가 희귀 질병으로 인해서 딸 아이를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낸 거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네. 그 질병이 그 발병해서 알게 되면은 좀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얼마 남지 않고 죽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을 안 이후로도 아이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너무 적었던 거죠. 적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쪽에서 이 VR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뭐 엄마 나 보고 싶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막 케이크 같이 우리 뭐 7살 생일 파티 하자 하면서 이걸 하는데, 정말 막 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울고 왔거든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한참 좀 얘기가 많이 돼서 올해는 이제 부인을 잃으신 분을 위해서 그런 가상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했던 건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수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에다가 뭐 우리 할머니 뭐 우리 아이들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큰 집 만들어 놓고 멀리 계신 친척들과 얘기하기도 힘들고 한데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 아니면은 인간의 경험을 더 확장시켜주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끌어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씀 그대로 세계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이 얘기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에 관해서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뭐 이거는 뭐 선생님들께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막 메타버스를 직접 해본다기보다는 그 유튜브로 많이 보거든요. 이제 선생님도 유튜브로 막 보신다고 하셨죠. 그렇게도 충분히 막 경험이 돼요. 충분히 경험이 되고, 이게 어떤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기술이 뭐 새로운 것들이 막 거론이 될 때 그냥 관심을 아예 안 가지고 난 이런 거 안 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공공재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술들이 그냥
좀 안 좋은 요즘 기술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술이 되지 않고 좀 좋은 기술로 남을 수 있게 계속해서 관심 갖고 뭐 기회가 있었을 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연주 선생님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재미있게 자세히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는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시간은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었는데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워낙에 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제가 아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메타버스 유튜브로 보시든 아니면 직접 해보시든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앞당긴 메타버스는 더는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가상과 현실을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 가상의 세계라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선사할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오연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